지금 현재 부동산을 바라보는 전망은 여러 사람들의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하락을 한다는 측면과, 하나는 한 분야는 이제 보합을 유지하고 있겠다라는 측면과, 또 한 분들은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강력하게 좀 하락 쪽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락 쪽은 왜 그러냐면, 이유는 상승장이 너무 높게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거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외 경제나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금리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안 좋은 거는 지금 미래성이죠. 소득은 안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이제 하락장이 오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 지금은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 번만 돌려보죠. 2년 전, 2021년, 그리고 2019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사이를 보시면 그 사이에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전셋값이 올라갔는데, 그 2년 단위로 우리가 2 플러스 2 그러는데, 2 플러스 2 그러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전에 계약했던 2021년 하반기에 계약했던 분들은 지금 전세값을 반환시켜 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돌려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경매 뭐 빌라왕이나 건축왕이니 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거로 인해서 딱 2년 전에 계약했던 분, 1년 전에 계약했던 분들이 이제부터 그거가 도래하죠. 만기가.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지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이전부터 투자를 했었고, 투자를 많이 한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괴로워해요. 다 많이 괴로워하고, 그때 빠져나가질 못한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 어려워들 하죠. 그래서 하락론에 저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럼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공급적인 측면과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리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의 이유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았었고, 리먼 사태라는 금융위기를 맞았었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그동안 정부나 다른 데서 어마어마한 국가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하락 가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락 가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외적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크게 가격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락은 2, 3년까지는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전은 언제부터 될 거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반전의 그래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U자냐, V자냐, 아니면 L자냐,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하죠. 그 형태들 가운데서는 저는 루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루트형이라고.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는 지금 좀 연착륙을 지금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이제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다음 또 하나는, 경착륙 됐을 때 이제 습관이 좀 학습이 돼 있죠.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일가불주택인 분들은, 지금도 저는 일가불주택인 분들한테는
주택을 구입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특히 올 여름을 기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구입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루트형 상승을 이룰 거다. 3, 4년 뒤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뒤에 그럼 나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가면 늦죠. 많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가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릎에 사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죠.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무릎에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무릎에 사라는 얘기는 내가 바닥일지 아니면 상승기에 사는지를 무릎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굉장히 보합이나 이런 건 서로 간의 지역마다도 어떤 데는 상승하고 어떤 데는 하락하고 지금 혼조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혼조세 때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사는 거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라이브가 맞습니다. 라이브가 맞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성심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상황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를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이 한 분이 다른 쪽으로 올리셨네요. 다른 쪽에서도 듣고 계신 모양인데 다른 쪽에서 올려주시는 게 지금은 그럼 뭐를 해야 될 때는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뭐를 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시드머니가 얼마 있느냐, 투자할 돈이 얼마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얼마 있느냐가 이제 30대냐 40대냐 1가구 1주택이냐 2주택이냐 뭐 이런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저는 나름대로 시드머니가 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셨다고 그러네요. 결혼을 안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가능 지역에 들어가셔서 남자분인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들어가서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그런 데 가서 모험을 할 수가 있죠. 들어가서 사시면 2년 3년 뒤에는 분명하게 수익을 상당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의 질문이 아파트도 물론 좋죠. 아파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경매나 이런 거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은 경매로 접근하는 걸 많이 권해 드리거든요. 30대가 하기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30대. 30대에서는 결혼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제일 중요하죠. 결혼하셨으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서 직접 사셔야 되니까 이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자, 투자하는 것과 재테크를 하실 때 투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왜? 자본이 많으면 뭉쳐서 살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면 30대에서는 투자하는 곳,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고 내가 전세를 사는 거나 월세를 사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통이 편하고 들어가서 살기 좋은 데 들어가서 살려면 전세밖에 안 되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게 되고 거기가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라는 조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분리해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재테크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않으시면 뭐 2, 3년 안에 집을 사지 않으시면 다음에 기회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집을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어떠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값이 하락을 해도요. 집값이 하락한다 해도 과연
2015년까지의 집값으로 내려갈까요? 정부가 그걸 방치할 수 있을까요? 2015년이나 16년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면 은행부터가 부도가 납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지만 은행 부채도 자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30대 때 재테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서 당분간은 시드머니가 없을 때에는 저는 월세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세를 사는 거 가지고서 나머지 자금을 갖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세는 돈이 안 불지만 우리가 얘기하면 사는 집값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라 매입 후 수리해서 월세 주는 거는 어떤가요?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수리해서 지금 남들 아파트 할 때 여러분들은 빌라, 남들 다 오케이 할 때 나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들 다 노라 그럴 때 나는 S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빌라를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하고요. 새 빌라를 사시는 거는 아닙니다. 험빌라. 지금 다시 말해서 서울은 700군데 가까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다음에 모아 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가 계획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가면 그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심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도심의 공급은 역세권 주변의 공급이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을 가능한 지역을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막강하게 그쪽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개발 가능 지역에 빌라를 경매나 혹은 싼 가격으로 전세 끼고 갭 투자해도 큰 문제 없고요. 심한 데는 2, 3천 갖고도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데들도 있고요. 뭐 1,000, 2천 갖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향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0, 2천 갖고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나중에 전세 역전세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시드머니는 반드시 좀 목적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인 분들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찬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리할 때 반드시 이제 집수리 같은 거는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보시고 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끊어준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거가 유리할 수 있고요. 너무 무섭네요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빌라 매입에 부정적인 분이 있더라고요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아파트만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분양만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재개발 지역만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재건축에만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또 상가만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30대 때 자금이 부족할 때는 빌라가 일단은 우선 투자 대상이죠. 투자 대상이고 빌라를 우선 사서 수리해서 2년 정도 보유나 3년 보유를 해서 비과세를 만든다 이런 조건으로 가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일단 한번 가져보면 무서워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음, 시드머니 5천 정도면 안전하게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시드머니 5천 정도면 빌라도 괜찮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파트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돈이죠. 큰 돈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이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 선정,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잘 아셔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가격에 맞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는 좀 재테크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빌라를 나중에 팔려면 잘 안 팔릴까? 잘 팔릴까? 잘 팔립니다. 빌라는 특히 이제 팔리기 좋은 데는 그런 거죠. 자,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어느 구역이든지 간에 재개발 구역이 있어서 지금 조합을 형성하고 있거나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럼 그 옆 지역을 사세요. 옆 지역을 들어가면 수리해서 하시면 거기서 이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들어오신 분도 있고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가 2, 3년은 나야 되겠죠. 2, 3년 난다라는 조건 하에 하면 관리처분 들어가기까지 2, 3년 기다리시면 그 가격도 상상이 올라가고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동하시면 되죠. 또 하나는 재개발 지역을 찾아서 거기 현재 단계, 추진 단계가 몇 단계까지 나가 있느냐를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라 다 팔려요.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빌라에 다 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안 탄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파트고 선호도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빌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빌라도 사람 되고요. 다 좋습니다. 재테크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유리한 소액으로 투자하기 유리한 지역들도 있죠. 지금 같은 시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생각만 바꾸면 물론 이제 자기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 다가구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 다가구 투자 좋은데요. 다가구가 경매 한참 나온 거는 올 초였어요. 올 초. 그러니까 올 초였고 다가구는 기왕이면 경매로 사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경매. 경매로 사는 걸 권해드리고 지방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은 항상 수익률은 높습니다. 수익률은 높은 대신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매도 타임 또 하나는 빠져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신 분들이 다가구 큰 물건을 사서 지방 물건을 사서 수리를 해서 수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젊은 취향에 벽지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인테리어 쪽은 아주 꽝인데 실질적으로 잘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타일도 똑같은 타일을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쁘게 나름대로 해서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주방이나 아니면 빌트인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세련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하는 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그래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 초에 제가 다가구를 한 5군데 정도를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군데는 경락을 받았는데 상당히 지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좋고요. 지금 연도가 다 끝나서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 보는 법. 부동산은 입지죠, 입지. 무조건 입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이런데 입지의 가장 큰 요건은 역세권이라는 거, 역세권이라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학세권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망권 뭐 여러 가지를 따지죠. 그러나 이제 조망권까지 같이 겹치면 자꾸 이제 그게 겹쳐져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싸지죠. 강남 가야죠. 용산 가든지 여러 가지 한남동 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연예인들의 가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좋아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 정치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지지해 줌으로써 인지도가 올라가고 권력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동산도 그렇다고 봅니다.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방은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 오르신 얘기고 인구가 너무 줄어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도 두 가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우선 광역시라는 걸로 나눌 수 있고요. 5대 광역시라는 것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직할시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면 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평택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택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용인 같은 경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거는 일자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가 있는 분들이나 학교나 뭐 이런 데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 배후 조사를 철저하게 하면 좋죠. 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한 10년 전에 구미가 그랬어요. 구미가 삼성전자가 있다가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구미가 다가구 주택가 그다음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우리가 얘기하면 큰 회사 하나가 옮기는 거가 그만큼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세나 월세로 사실 것 같고 어른들이 빌라는 매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셔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빌라는 투자용이 거주하는 거니까 그래요. 거주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썩어야 새싹이 납니다. 어, 집도 썩어야 새게 나오죠. 새 집에서 새게 안 나옵니다. 아, 썩은 집에 가서 살면 그게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특히 재개발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빌라 사서 예쁘게 꾸며서 월세 주는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아는 친구도 굉장히 잘 아파트는 빌라를 잘 꾸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색상도 잘 고르고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잘 꾸며요. 잘 꾸며서 똑같은 집을 꾸며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이 집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 이런 식의 구조가 많습니다. 자, 빌라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가 누수 문제. 그러니까 물이 새느냐, 물이 잘 빠지느냐, 물이 잘 나오느냐. 그다음에 외벽의 결로라고 하는데 외기 온도하고 차이에서 결로가 발생하는데 그걸 결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로가 발생하느냐 안 나느냐. 곰팡이가 쓴다는 얘기는 문을 꽉꽉 닫아 놓고서 공기 순환이 안 된다는 거고 공기 순환이 안 된다고 꽉꽉 싼다라는 얘기는 겨울에 춥기 때문에 그럽니다.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공사나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고 색사나 이런 거 요즘 페인트도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창문이나 이런 거를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하실 때 그 백업재나 그러니까 백업재라고 이렇게 창문과 벽 사이에 넣는 걸 얘기하는데 백업재 같은 거를 잘 처리하시면 꼼꼼하게 처리하시면 온도가 2, 3도 이상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하고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새 거를 사서 새 거를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헌 거를 사서 새 거를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남이 개발되는 거 옆에서 따라가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하는 방식이나 재건축 투자 방식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찾고 해야 될 문제들이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보면 1차 투자처는 바로 직접 그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차 투자자는 그 주변에 투자하는 걸 얘기해요. 이 주변에 아파트나 이주가 이루어질 경우를 생각을 해서 투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지역에 같이 이루어지는 뉴타운이나 이런 거 사이에 투자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단계 투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법에 따라서 내가 자금이 얼마냐, 시드머니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어,
반지하 매매는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아, 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경매가 할 때 반지하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 반지하를 상당히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 반지하를 할 때 평수를 무조건 조금 넓은 쪽으로 했어요. 반지하를 넓은 쪽으로 한 이유는 반지하는 습기 차고 집을 잘 못 지어놨어요. 그래서 습기 차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외벽 공사, 그러니까 밖을 땅을 파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를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빗물에 대한 거, 튀기는 거, 우리 기생충에 나오는 그 반지하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외부의 벽을 별도로 쌓아서 그걸 햇빛은 조금 차단되더라도 환기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환풍기를 별도로 달아서 설치하는 경험도 있고, 조명을 그리고 또 굉장히 밝게 했어요. 조명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열조명이라 그래서 열조명하고 그리고 일반 그 조명하고를 두 가지를 써서 겨울에는 열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열조명이라는 건 뭐냐면 화장실 불을 켜면 백열전구처럼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 전구가 있어요. 그 열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어, 화장실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훈훈해집니다. 화장실이 따뜻하고 훈훈해지면 나쁜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환기만 잘 되면 환기창을 일부러 내고 막 이랬었는데 환기만 잘 되면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지하는 난방보다는 누수에 대한 것만 잘 생각하시고 벽을 저는 이중으로 쳤어요. 이중으로 쳐서 건조하게 드라이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방바닥하고 벽 사이를 좀 물이 조금씩 새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하실이나. 그래서 공간벽을 쌓기를 별도로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런 건축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지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신림동이나 이런 데서는 참 참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물줄기만 잠깐 돌려서 놨어도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주인이 신경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완전히 묻힌 반지하나 아니면 1m 이상만 1m에서 1m 50만 정도만 묻힌 반지하가 있고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적게 묻힌 거.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1m 80 정도 묻혔다던가 1m 50 이상을 묻혀서 창문이 적어진다던가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명도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나요? 임차인. 명도는 최악의 명도는 저는 경험해 봤어요. 깍두기고 조폭, 그러니까 온몸에 그림을 그리신 분이고, 그런데 제가 고급 빌라, 그러니까 강남 논현동에 있는 고급 빌라를 낙찰 받았을 때 얘기인데, 아, 모르더라고요. 그 이사 비용을 그때 당시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사 비용을 뭐 5천을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그냥 나몰라라 하시던 분이었는데 결국은 법원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낮에 하면은 좀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새벽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1.5배를 주고 집행 비용이 별도로 있어요. 그 집행을 했어요.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 6시에부터 이제 집행을 하게 된 거죠. 문 따고 들어가서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도 방법은 요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없고요. 자, 우리가 명도 방법은 제일 쉬운 게 임차인이 계신 분,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명도를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서 나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깨끗하게 해서 유지 보수하고 그다음에 공과금이나 이런 거 밀린 거 없이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명도가 그게 제일 쉽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도 있는 분들이 좀 쉽습니다.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분이 이제 집 소유자가 직접 채무자가 직접 사시는 것 같은 경우가 이사 비용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 분 그런 거는 누구가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 밝히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옛날처럼 명도가 까다롭다, 어렵다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다 이제 명도나 이런 것들이 다 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결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소송법으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해서 신법과 군법으로 나누져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으로 하는 게 집행 절차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명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지 않다. 옆에 도움을 받은 게 좀 좋죠.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다 어렵죠. 자전거 처음 탈 때 다 어렵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한두 번 타고 나면 굉장히 쉽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분석이나 명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좋은 물건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좋은 물건 고르는 게. 그래서 명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 강제 집행까지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강제 집행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협의상이죠. 근데 강제 집행 가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 임차인이거나 임차 보증금을 다 받아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임차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아가시는 분한테는 강제 집행이 필요가 없어요. 임차 보증금이 없거나 아니면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힘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사실 이사 비용을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거나 이제 일반적인 면에서 주고 있다 뿐이지 꼭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할 때 인도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잔금을 내자, 경매에 잔금을 내자마자 인도 명령을 같이 내셔놓으면 계고장을 붙이러 인도 명령 날짜에 법원 재판관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집을 다 이사 날짜를 협의하고 비워줍니다. 좋은 부동산 고르는 요령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요령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좋은 부동산이라고 보죠. 우린 지금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거주 목적보다는 저희는 지금 투자 목적에 있는 거를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투자 목적에 있는 부동산은 반드시 1차 수익과 2차 수익을 겸해야 돼요. 1차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리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가는 거. 지금 빌라를 사서 싼 가격에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게 1차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남들 같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죠. 그럼 부동산은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시중 거래 가격보다 내가 싸게 구입한다라는 거가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확정돼 있고 그 확정돼 있는 거에 따라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차 수익은 그래서 경매는 기존 거래가보다 싸게 받는 거. 그다음에 2차는 자연 발생분, 3차는 어떤 거냐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뭐 이런 어떤 모임이 구성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기하급수로 상승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좋은 물건이라고 하고 투자해서 상당히 유능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재건축 연한이 들어가 있으면서 용적률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용적률. 용적률이 우리가 용적률 자체가 고용적률, 저용적률, 이제 초고용적률 이렇게 나눠지는데 반포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용적률이 100%가 안 됩니다. 70%, 80%, 뭐 50% 되는 데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던 데들이 재건축이 거의 다 끝났고 지금 100%에서 120%까지, 150%까지도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고 150에서 용적률이 180% 되는 거는 지금 목동이나 이런 데가 이제 한 180% 정도. 그런 데는 이제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200%를 넘어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200%를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러나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180에서 200%, 220% 정도 용적률이 나와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면적, 땅이 100평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땅이 100평이라고 그러면 그 땅의 220%, 200%면 200평을 짓는 거죠. 그 땅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건폐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바닥 면적, 땅이 100평이면 건폐율 60% 그러면은 60%, 60평만 짓는 거를 건폐율을 바닥 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우리가 전체 메다 제곱, 3메다 제곱,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폐율은 우리가 평면 면적, 메다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루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적인 문제를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닥 면적을 얘기할 때는 건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고르는 거는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선별해서 들어가시면, 그리고 세대수도 500세대 이상 되는 거 비하면 더 좋겠죠. 그런 걸로 들어가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겁니다. 경매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음? 경매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매.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다시. 경매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경매를 독학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독학으로 가능은 해요. 근데 돈 받는 걸 권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저는 돈 받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매는 법원에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몇 천만 원씩 떼이는 경우, 억씩 떼이는 경우를 지금도 현재 법원에 가면 한 번 법정이 열릴 때마다 일주일이면 한 건 내서 두 건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보증금을 많이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수업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사실은 잘못 혼자 들어가서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한 번 실수하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도움을 받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경매와 공매 차이는, 경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거를 경매라고 얘기를 해요. 민간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죠. 판결과 민간이 진행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법원이 판결로 진행하는 거를 강제경매, 그 다음에 근저당이나 이런 걸로 진행하는 거를 임의경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를 우리가 경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 세금을 안 냈거나 아니면 국가재산이거나 지방재산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거를 파는 거를, 매각하는 거를 공매라고 얘기를 하죠. 공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각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느 것도 있냐면 우리가 강남역 지하상가 아니면 뭐 서울역 지하상가 아니면은 뭐 시청 지하상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공매로 입찰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임차 관계도 입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자체는 국가가 진행하는 거, 세금을 안 냈거나 뭐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 그 공매도 있습니다. 신탁 공매, 신탁사가 이제 진행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세 가지 경매가 이제 가장 좀 우량 물건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신탁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하고 여러 가지 좀 큰 물건들이, 조그만 물건보다는 큰 물건들이 이제 신탁 물건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공매는 우리가 얘기하면 오직하면 세금 안 내서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물건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공매는 직접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옆에서 캠코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려주고 거기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경매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공매는 도움을 안 받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단지 물건을 선정할 때는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질문들이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삼 박사라고 하고요. 부동산학을 전공했고 주로 이제 저도 투자자를 하면서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제가 애지간하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뭐 장시간 강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신축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축으로 부자 된다라는 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모임을 자꾸 만드셔서 모임에서 토지를 사는 걸 권해요. 모임에서 토지를 사서 토지로 투자하는 거. 요즘 왜냐하면 주택은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토지로 투자해서 거기에 이제 다세대 빌라를 짓거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선기 신도시나 이런 데들 진행 중이에요. LH가 공매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축으로 사서, 그러니까 개인이 살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LH에서 직접 하는 거, 한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행했고 유명했던 것 중에서 이주자택지라는 게 있죠. 상가주택 같은 경우가 신도시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1층은 상가고요. 2, 3, 4층은 주거로 만들어서 뭐 1.5룸이나 투룸이나 이렇게 주거로 만들어서 하는 거,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LH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LH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약 사이트에 들어가면 옛날에 한참 뭐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한 3, 4년 전만 해도 막 몇천 대 일 막 이랬었는데 가격도 높고, 지금 많이 이제 시기가 이래서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 관심을 가지시고 건축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건축은 지금 하지 마시고요. 좀 시기를 보시고 나서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네. 삼기 신도시 계양지구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좋게 본다라는 것과 이제 가격 투자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냐고 이제 물어보는 것은 다른데, 청약을 해서 만약 가실 분 같으면은 제일 좋은 게 과천이겠죠. 자금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하남 쪽이나 이런 쪽도 괜찮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뭐 고향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창릉지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계양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분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곡 소사선이 이제 좀 있으면 좀 공사 이번에도 보니까 좀 연기가 됐더라고요. 연기가 돼서 대곡 소사선이 뚫리게 되면 그게 이제 서울 전체를 도는 외곽 순환선입니다. 대곡 소사선도 서울시를 놓고 경기도를 놓고서 우리가 외곽 순환도로가 있듯이 철도망도 외곽 순환 철도가 있어요. 외곽 순환 철도가 있는데 그 외곽 순환 철도 가운데 하나가 대곡 소사선입니다. 그래서 대곡 소사선이 뚫리게 되면 강남 출퇴근이나 아니면은 서울권, 마곡권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해지게 되죠. 한번 갈아타면 바로 출근할 수 있는, 공항을 활용해서 바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도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양 그 지구 주변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돼 있고 그 사람들이 옮기고 싶어해요. 이전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용적률이 계양 지구 자체가 지구 주변이 상당히 좀 노후화돼 있고 지금 주변 전체가 다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도 상당히 자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투자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따라서 물론 이제 가는 지역이 달라져요.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자본이 내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가는 거, 공공은 사전 청약하는 거가 굉장히 지금 유리하죠. 근데 공공 말고 민영에서 하는 거, 이걸 잘 구분 못 하시더라고요. 공공 분양이 있고요. 택지에 가면 공공 분양이 있고, 그 다음에 민영 분양이 있습니다. 민영 분양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LH로부터 공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매입을 해서, 낙찰받는다는 매입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거를 우리가 민영 아파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공공 아파트는 공공이 직접 분양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LH 뭐 경기도시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공공분양인데 공공분양은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나중에도 분양 조건도 까다롭죠. 수익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게 분양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분양에 들어가서 일반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민영 아파트 분양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조합에서 분양하는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데서 분양하는 것들은 지금 조합 분양가가 너무 셉니다. 문제가 좀 돼요.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저는 등촌주공에 대한 거를 그렇게 지금 하는 건 언론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등촌주공 계신 분들한테는 낙자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좀 고생하지 입주에서부터 시작 내년인데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입주해서 상당히 고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년 완공되는 미아뉴타운 자이파크 30대병 분양이 받았는데 향후 이 지역에 괜찮을까요? 조합원들이 양도소득세를 1년 거주 요건하는데 이제 안 없어질까요? 축하합니다. 일단은 뭐 좋고요. 미아뉴타운에 자의 받으신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은 상당히 앞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실망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파리 대책이 강력하죠. 조합원 물건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2년 거주 요건이었는데 이거는 안 없어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야당과 그거는 협의가 돼야 돼요. 협의가 돼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2, 3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있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저는 2, 3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에서는 뭐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급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때부터 적용할 거냐 이거거든요.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자, 이 날짜로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2년 내외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도세나 이런 거를 대대적인 조정을 하지 않을까, 정책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뭐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대조 1구역에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있으면 전망이 대조 1구역 좋습니다. 대조 1구역 옆에 이제 가련지구도 있고 뭐 있는데 대조 1구역 자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대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소주처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 청약을 넣으면 상당히 나을 것 같은데 대조 1구역도 지금 예지가 나면 아마 지금 보시니까 점수가 청약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성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청약 점수가 좀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데를 노려도 좋지 않겠나. 대조 1구역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작업과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조 1구역 쪽을 아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은평구나 이런 쪽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대조 1구역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을 동시에 끼고 있고 그리고 평지고 그리고 거기 설계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왜 생겼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냐면 재건축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이 생겼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생겼어요. 그걸 유예하고 정상적으로 만든 게 노무현 정부 때고요. 지금도 원희룡 장관이나 뭐 국회
국토부에서 발간한 거에 보면 서울시나 국토부가 하는 거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거는 꾸준하게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금액은 많이 줄어들고 아니면 유예를 주거나 우리가 얘기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거를 유예를 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공급적인 문제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급 이슈인가요? 아니면은 뭐 경쟁력인가 문제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원성님 나가셨나요? 원성님 나가셨으면 대충 30대인지 40대인지 좀 알려주시면 좀 더 좋은 얘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조구역이 그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40대군요. 40대면은 가정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네요. 가정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결혼하셨던 걸로 보면은 뭐 그쪽 지역이 미혼이고요. 생애 최초 구입이시고 그렇군요. 생애 최초 구입이면은 앞으로도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원성님 그것도 있지만 좀 청약 정보를 좀 더 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청약 좀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여유 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떻게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내 조건이 우선입니다. 소년맘 같은 경우는 소민맘이죠. 소민맘 같은 경우는 내 조건이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면 지금 원성님처럼 무주택이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유 자금은 1억 5천이면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구나. 1주택입니까? 현재 지금 1가구 1주택이고요. 그러면 보유주택이 지금 몇 년 거주하셨어요? 한번 몇 년 거주하신 것만 좀 올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게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미아누타운 그 질문 드린 거하고 또 자금이 있으시군요. 미안합니다. 분양권 보유 중이시구나. 분양권을 보유 중이신데 실입주하는 거나 이런 거를 미아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선택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1억 5천이면 여유 있게 투자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재건축에 투자할 거냐 이 두 가지 아니면은 신규 우리가 청약돼 있거나 이런 거에 갭 투자 형식으로 3기 신도시나 아니면 다른 신도시 쪽으로 할 거냐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하시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일 투자하기 좋은 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인 분들이 1가구 2주택 되는 걸 저는 굉장히 권장해요. 왜 권장하냐면 그 외줄로 가는 것보다는 외줄가 하나의 그 바퀴로 가는 것보다는 2개 바퀴로 가는 게 좀 더 안전하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장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타기도 쉽고 뭐 이런 얘기들. 물론 3개가 있으면 더 편하죠. 근데 이제 세금 때문에 지금 3개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를 사고 하나가 이제 양도세가 일반과세가 되고 먼저 산 것들과 이제 거주하고 나면 비과세가 되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분하게 충족시킨 다음에 다시 팔고 하는 두 가지 1가구 2주택 되는 걸 저는 굉장히 권하고 있고 1억 5천이면 하실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갭 투자하실 건지 뭐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성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40대고 이러니까 조금 더 다른 거를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민맘 같은 경우는 소민맘님께서는 분양권 보유 중이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주택수가 아니거든요. 주택수는 아니니까 지금 사시는 게 좋죠. 지금 사서 거주하시는 거나 이런 것 쪽으로 가시면 더 좋을 수가 있고, 뭐 전세 사시고 투자 위주 쪽으로 해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소민마님은 선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저는 소민만 같은 분이 공격적으로 좀 나가시는 거가 지금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데요. 축하합니다, 소민만님. 부럽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면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세한 것까지 청약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청약은 지금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하시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2, 3년간 저는 청약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청약을 해놓으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 받으시는 것도 저는 권하고 여러 가지를 권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지금 2주택 만드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한다고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알아야 되는데 투자 목적으로 저는 제일 하실 만한 저는 창릉지구를 봅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저는 과천이 좋죠. 돈이 많으시다 그러면 과천이 좋은데 지금 1억 5천 정도 가지고 과천은 사실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창릉 쪽이 저는 그쪽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계양 쪽도 좋지만 창릉 쪽이 이제 우리가 GTX 노선이 바로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어차피 내년 하반기 아니면 뭐 우리 2025년이면 아마 개통이 될 건데 GTX A 노선이요. 부분 개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개통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 투자가 기회는 앞으로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인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뭐 양도차익이나 개발 쪽 1가구 2주택에 대한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 문제보다는 늦게 되겠지만 이번 정권 말기 정도면 법인 투자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4년 뒤면 법인 투자가 가능. 그러니까 법인 투자하면 이제 임대사업자하고 묶으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겠죠. 묶으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투자가 왜 그때 했었냐면 세금 때문에 한 거거든요, 사실은. 명의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들 법인 투자했었는데 지금 법인이 취득세도 12%나 높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또 상당히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 투자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죠. 못하고 지금 뭐 권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법인 투자가 풀리긴 하겠지만 세금이 그렇게 많이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낮아지고 뭐 하겠지만 많이 풀릴 거 옛날처럼 확 풀어주지는 않지 않겠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민맘님께서는 좀 더 폭넓게 공부하시고 좋은 물건 찾아보시죠. 너무 지금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분양받으신 거는 분양받으신 거고 좋은 선택을 하셨고요. 다시 이번에 선택을 해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해 가면서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지 않겠나, 자본적 소득을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손님맘이 얘기한 거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나 원성님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넣어보시는데 위치를 잘 선정하시고 특례도 해당이 되니까 그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금이 이제 얼마 정도 되시는지 모르지만 청약하는 건 그렇게 많은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재개발해서 지금 분양 들어갈 물량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좋은 입지에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는 내가 아예 청약을 안 하는 거니까 대조도 괜찮지만 기왕이면 강북 쪽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남 쪽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서울 그 근교 쪽도 보시고 해서 수익이 많이 분양가 싼 데들을 보셔서 특히 서울 시내 쪽으로도 재개발하는 지역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개발 계획 있는 데들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올해 말 지금 여름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해서는 그 청약은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라이브를 처음 해봅니다. 라이브는 이렇게 해서 처음 해보는데 몇 분 안 들어오셨지만은 유익한 대화를 하는 것 같고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줄어들었고 전세도 내려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언제쯤 좋아질 것으로 보이시나요? 대출 금리도 너무 높아서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걱정이죠.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얼만큼 떨어지는 거가 한계를 느껴요. 우리가 2016년 가격으로 떨어질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안 떨어져요.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18년 가격, 그 원상복, 우리가 2018년 가격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하로는 떨어지진 않아요. 과거도 그랬고, 우리가 IMF라는 데도 그랬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더 심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하 떨어지면 여러 가지가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도 문제도 국가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그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박근혜 정부처럼 막 풉니다. 막 풀어서 집값을 부양을 시키죠. 부양을 시켜 규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기회가 올 걸 대비해서 사는 거죠. 올 걸 대비해서. 올 걸 대비해서 사는 거지 풀어지고 난 다음에 살려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못 따라가요. 아무리 내가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5분 통화 만에 집 산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5분 만에 집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따라가요. 집을 안 보고도 사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 여름 지나면서부터 경매든 소인마님은 진짜 좋은 생각을 하셔서 합의를 잘 하셔서 부부간의 합의를 잘 하셔서 가족 간 합의를 하셔서 조금 좋은 물건 찾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수익이 많이 나는 데를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자,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우리가 과거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데가 수익이 많이 납니다. 경험이 없는 데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때도 가격이 안 올랐다. 그런 아파트를 고르면 수익이 안 나겠죠. 당연히 안 납니다. 자,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민만님, 희망 많이 가지세요. 지금 너무너무 좋거든요. 언제까지 라이브를 오늘이요? 오늘은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라이브는 끝낼 생각입니다.
10분 정도 있다가 라이브는 끝낼 생각이고요. 다음에 되면 꼭 좀 들어와 주셔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저희 쪽으로 질문을 던져주시거나 제 유튜브에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거를 가지고서 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강남은 어디일까요? 보낸 메시지, 미래의 강남은 어딜까요? 자, 우리가 서울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건 이제 국토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국토를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든 거가 국토법에 의해서 국토 종합 계획이 있고, 그 다음이 하위가 뭐냐면 수도권을 하는 광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서울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이제 기타 광역시나 이런 데도 똑같이 합니다. 광역시도 그런 게 똑같이 있고요. 경기도 계획이 있고, 수도권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앞으로 차후의 강남은 용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산으로 모든 게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용산은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 쪽 투자가 그래서 미래를 위한 선투자, 선 개념 쪽으로 용산이 하는 거죠. 용산이 한강을 이남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미국의 센트럴파크 뭐 못지않게 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는 강남도 중요하지만 용산이 앞으로는 상당히 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보다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진 경우 보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분양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경험이 많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리먼 사태 때도 분양가 30% 할인을 했는데도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마이너스 비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좀 고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은 데는 여러분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높아서요. 수익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조합이든 시행자든 건설사든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분양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투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래강남 안녕하세요. 입주처엔 그러긴 해요. 예, 맞아요. 입주처 11,500세대, 11,600세대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세대가 헬리오시티도 그때가 9,500세대인데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고요. 우리가 리먼 사태 때 입주했던 데가 잠실의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15,0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때 주공 1, 2, 3, 4단지였죠. 1, 2, 3, 4단지가 입주를 했는데 잠실 주공이요. 그게 재건축돼서 입주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한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분양가가 안 돼서 했고 우리가 경리궁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리궁자이도 조합은 이제 도니문 뉴타운 그 재개발 지역인데 거기도 초기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서 미분양 나서 한동안 조합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 분양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선착순 분양에다가 미분양이 오랫동안 가져갔던 경험이 있죠. 주변 가격이 더 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은 한남 5구역에 주택 보유 중이신데 재개발 시점까지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타 지역을 추천드리는 게 나을까요? 거주하면서 투자도 할 목적입니다. 한남 5구역은요. 지금 파시면 안 돼요. 한남 5구역은 지금 파시면 안 되고 한남 1, 2, 3, 4, 5구역 중에서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게 한남 5구역이에요. 그래서 한남 5구역은 지금 파시면 안 되고 조금 죄송한데 연세가 있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끝까지 보유하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판이 바뀔 거예요.
한남호 구역이 또 늦어요. 다른 구역에 비해서 지금 진행 속도가 좀 늦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존버하시라고 지금 팔고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상당히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전 좋다. 한남호 구역 너무 좋습니다. 자, 한남호 구역 답사를 한 30번 다닌 것 같아요. 30번 다니고 답사할 때 제 유튜브 동영상에는 안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저 몇 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답사를 상당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답사 지역에서 한남뉴타운이 상당히 5구역이 상당히 좋고 5구역을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 용산공원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1조에 받았던 그저 국방부 조달청 부지 거기도 그때쯤이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지만 거기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좀 단점적인 요소는 역세권하고 좀 거리인데 그거는 조금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구역은 저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강력하게 기다리시라고 하십시오. 좀 힘들지만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후에는 라이브를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요. 첫 라이브인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좀 더 다음에는 이제 지도나 이런 걸 놓고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듣는 거가 좋고요. 점적으로 좀 듣는 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분들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라이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마저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분배요. 분산 투자 방식. 분산 투자 방식은 뭐 좋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다음에는 분산 투자 방식이나 여러 가지의 재테크 방식이나 과거의 집값 스토리들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대비 나이라서요. 좋습니다. 노후 대비 나이는 지금 좀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이번 거 말고 다음번에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겁니다.